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을 다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재회는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죠. 저희 가족들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30여 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더군요. 그 길고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금보다 소중한 3남매를 둔 60대 여성입니다. 33년 전 시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갓난쟁이 아들을 두고 동서가 도망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와중을 틈타 동서는 흔적 하나 없이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남겨진 어린 조카 선우는 우리 가족의 품에서 자랐죠. 그런 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나타난 동서는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서의 행색이며 발견된 장소까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찾아도 코빼기도 하나 안 보이더니 말년에 아들한테 빌부터 살려고 나타났구만. 원, 그러게나 말이에요. 진짜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동네 사람들은 동서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역시 동서를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생떼 같은 지새끼를 두고 도망쳤을까?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참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형님, 그때는 그게 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해요. 동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동서의 말을 기다렸어요. 형님, 제발 절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동서의 부탁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동서를 처음 만난 순간은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5살, 3살 배기 2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저와 아이들에게 늘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빠였죠. 항상 평범했던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공고를 졸업해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별다른 취미도 없어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만 즐기며 여자라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늘 저놈이 언제 철들어서 장가를 가려나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금방 해결됐습니다. 어느 날 불쑥 서방님이 할 말이 있다더니 앳된 얼굴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긴 생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린 여자는 눈에 띄게 예뻤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여자의 배가 불룩 나와 있었던 거였어요. 가족들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서방님은 겸연쩍어하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 1년 동안 저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벌써 임신 18주 차라네요. 당장 식부터 올리려고요. 늘 잔잔하다 못해 무료하던 시댁에 그야말로 폭탄이 던져진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 폭탄을 누구보다도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너무 어려 보인다고 걱정하면서도
연신 한바구음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요, 아가씨. 올해 21라고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그때 동서는 조심스레 대답했죠.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모 댁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쭉 나와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잠시 놀라신 것 같았지만 선한 성정을 가진 두 분이셨기에 진심으로 동서를 위로하시더군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집에 잘 왔어요. 아가씨, 이 형석이 이놈이 아직 철은 덜 들었지만 그래도 지 처한테는 끔찍하게 잘할 놈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두 분의 말에 동서는 배시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황이 낯설어 기댈 곳이 없는지 연신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올려놓더군요. 21살에 부모님도 안 계신 채로 첫 아이를 가진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저는 한 줌도 안 될 것 같은 동서의 가느다란 팔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어서 와요.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서를 곁에서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에 동서가 그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해가 지나자 동서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동서를 쏙 빼닮아 아주 잘생긴 아이였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서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이 싱그러운 동서가 참 좋았습니다. 동서의 운명을 바꾼 그날도 동선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동서가 과일을 깎아내온다며 사과를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죠. 예, 제가 윤희정인데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이는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공포에 질린 동서의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금속 침대에 누운 서방님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흰 천 사이로 보이는 발은 멍투성이었어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자 동서는 오열을 하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우 아빠, 당신이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선우 어떡하라고. 선우 아빠, 눈 좀 떠봐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서방님이 불법 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떼이고 남들이 잠시 소피를 보는 사이에 판돈을 몽땅 들고 도망쳤답니다.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간 도박꾼들에게 얻어맞다가 운이 나쁘게도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거였죠. 외진 곳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합니다. 가족 중 아무도 서방님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우리는 모두 크나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나마 남편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서방님의 빈소를 끓였죠. 형서가 이 못난 놈아. 네 마누라랑 금방 태어난 새끼는 어떡하라고. 그 무섭다는 도박판에 손을 대기는. 이게 다 애미가 잘못 가르친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혼절하셨어요. 동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산발머리를 한 채로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오면 그저 로봇처럼 맞절을 하고 다시 앉아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죠. 아이에게 젖물리는 것조차 잊은 듯 그 깐난쟁이가 계속 배고프다며 울어서 제가 분유를 타서 먹여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동서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동서, 괜찮냐는 말은 안 할게.
그래도 선우를 봐서라도 우리 같이 이겨내야지. 하지만 동서의 눈빛은 저를 지나 멀리,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붙잡힌 손은 따뜻했지만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만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젖을 물렸죠. 친척들은 그런 동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쪽이 그 형석이 저야? 어쩜 저렇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까? 에구,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난대잖아. 제일 힘든 사람 건들지 말고 밥이나 먹읍시다. 우리는 현실은 얼마나 가혹한가요? 이 비극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동서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동서의 어깨를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아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애도 돌봐야 하고. 하지만 동서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매일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우두커니 어두운 방 안에 앉아만 있었어요. 아기를 돌보는 것은커녕 제 몸 건사하기도 힘겨워 집안일을 할 만한 정신이 아니었죠.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매일같이 동서네 집으로 갔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동서, 제발 이거 한 숟가락만 먹어봐. 먹어야 젖이 나오지. 엄마가 정신을 붙들어야 애도 살지, 어? 한참을 어르고 달래도 동서는 대답이 없었죠. 끼니를 잘 먹지 못해 뼈마디가 드러난 동서의 손을 붙잡았는데 손끝이 너무나 차가워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손을 뗐는데도 동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제발 동서, 이대로 선우 굶겨 죽일 거야? 저 어린 것이 살고 싶다고 우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을 거냐고. 정신 차려. 저 애한테는 지금 동서밖에 없어. 제 눈물 섞인 고함에 어린 선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되는 양 동서가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마주친 동서의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동서 마음 이해해. 미나 아빠랑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감사해요, 형님. 저 선우를 위해서라도 힘내볼게요. 동서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꼭 붙잡은 동서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동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밥을 먹고 선우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한 거였죠.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가 동서네 집을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어주고 선우를 같이 돌보았습니다. 동서는 저희 부부와 함께 부단히 노력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를 썼어요. 우리는 드디어 동서가 기운을 차렸다며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폭풍의 눈 같은 고요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동이 트는 새벽녘에 눈이 떠졌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고 있는데 부스스 일어난 남편이 어디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보니 정말로 바람소리 사이에 희미하게 고양이가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양이에게 물이라도 챙겨줄 생각에 그릇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에 와닿을 때 대문 앞에 손잡이가 달린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바구니가 여기에 있는지 의아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얼굴이 새빨개진 조카 선우가 용을 쓰며 울고 있었어요.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바구니 안의 천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골목에 울릴 정도로 고요한 새벽이었죠. 저는 손을 떨며 아이의 발치에 있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누런 메모지에는 형님 염치 없지만 선우를 부탁드려요 라고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비백산에 일단 아이를 들쳐안고 들어가며 황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동서가, 아니 선우가. 저희 부부는 자다 깨서 칭얼거리는 딸아이들을 업고 갓난쟁이 선우는 아는 채로 급히 동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동서의 집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장이며 옷장이 뒤집혀 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동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선우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 걸까 동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원망스러웠죠. 동서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동서네 집을 정리하는 동안 어린 선우는 당분간 시부모님이 봐주시겠다며 데려가셨어요. 열흘째 되던 날 시부모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아랫목에는 어린 선우가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미나엠이야. 선우, 너희가 키워주면 안 되겠니? 너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안다. 그래도 우리 집 유일한 손주인데 멀쩡히 조부모도 있고 큰아버지도 있는 애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지 않니? 알다시피 우린 여기저기 몸이 성치 않아서 자신이 없어. 애 얼굴을 봐서라도, 응? 시부모님들은 농사일로 허리며 무릎이 성치 않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쇠한 시부모님이 갓난아기를 키우시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남편 외벌이에 이미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집 형편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저희 부부는 잠든 조카를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직 세상의 고난을 모르는 천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쥐고 잠들어 있는 조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눈을 마주쳤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고 이제는 엄마까지 잃은 불쌍한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죠. 저희 부부는 동서를 찾으면서 조카를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33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선우는 고맙게도 사고 한번 안 치는 모범생에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동생을 낳아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딸아이들도 어린 선우를 너무나도 예뻐했어요. 선우가 말을 틀 쯤부터는 자기들도 머리가 좀 컸다고 어린 동생을 놀리느라 정신없었죠. 하루는 둘째 딸 유나가 사고를 쳤어요. 누나들에게 관심받고 싶은 선우가 유나의 인형을 빼앗자 심통이 나서 내지른 말이었죠. 강선우, 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언니랑 내 이름은 미나랑 유나인데 너만 선우잖아. 그리고 너만 혼자 아무도 안 닮았어. 그 말을 들은 5살 어린 선우가 울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저는 베란다에서 5 식구 빨래를 털어널고 있었는데 거실로 나와보니 미나와 유나 둘만 놀고 있었죠. 선우가 어디 있냐고 묻자 미나는 모른다며 도리질을 하고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며 선우를 놀렸는데 잠깐 인형놀이를 하는 사이에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누나들이 둘이나 있는데 5살짜리가 혼자 밖에 나가는 동안 니들 뭐 했어? 그리고 강유나, 동생한테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엄마, 잘못했어요. 난 선우가 귀여워서 장난친 건데. 미나야, 동생 잘 보면서 숙제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랑 금방 선우 찾아올 테니까. 저는 남편과 함께 선우를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게마다 우리 선우를 봤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헤맸을까요? 온몸이 땀으로 젖은 남편은 결국 화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잖아. 다시 한 번만 찾아보자.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저희 부부는 길가를 다시 샅샅이 훑었습니다. 몇 번이고 지나갔던 모든 골목과 가게 앞을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짓말처럼 선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손을 잡고 데려갔던 동네 문구점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친 선우의 눈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선우야! 저는 다급히 선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미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작은 새처럼 콩닥콩닥 뛰고 있었어요. 선우야, 혼자 나가면 어떡해.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집에 가자. 누나들도 기다리고 있어. 선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정말 주워왔어? 유나 누나가 나 주워왔대. 첫째 누나는 아빠 닮고 둘째 누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만 아무도 안 닮았잖아. 선우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린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주었어요. 선우야, 유나 누나가 장난친 거야. 우리 아들 엄마 아빠 판박이라 부산 시장통에 던져놔도 아빠한테 데려다 주겠구만. 안 그래 여보? 여기 봐봐 선우야. 코는 아빠 닮았고 입은 엄마 닮았고 이 예쁜 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네. 똑 닮았는데 누가 안 닮았대? 선우는 제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치더니 이내 씩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울다 잠든 선우를 조심스럽게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나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에서 막 깬 선우를 본 유나는 엉엉 울며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우야, 누나가 미안해. 다시는 그런 장난 안 칠게, 어?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선우를 꼭 끌어안았어요. 미나도 다가와 선우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가지 마, 선우야. 우리는 세트니까 셋이서 같이 있어야 돼. 그날 밤 세 남매는 선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잠든 아이들의 속눈썹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고른 숨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든 세 남매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남매들은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고 뭐든 나눠 먹었어요. 시간이 흘러 선우는 저희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정식으로 조카를 입양해서 저희 아들로 키우기로 했죠. 그렇게 수년이 지났음에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늘 누군가 동서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동서는 얼굴이 특출나게 예뻤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아이를 낳고도 그 미모는 빛을 잃지 않았었죠. 그래서인지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서에 대한 소문을 즐겼습니다. 남자들은 동서의 미모를 기억하며 수군거렸고 여자들은 동서의 기구한 사연을 궁금해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한 번은 반상회 자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현선이네가 저번 주에 부산에 놀러 갔는데 글쎄 딱 미나 엄마네 동서랑 닮은 여자를 봤대요. 다른 남자랑 손을 꼭 잡고 있더라니까.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랬어? 나는 저번 달엔가 들었는데 그 여자 지금 충청도에 농장주 집에서 살고 있대. 대대로 부잣집이라 소만 해도 300두라던데 20살 많은 남자한테 들어가서 첩이 됐다나 뭐라나. 어린 선우만 불쌍하지 뭐. 아유 그만들 좀 해요. 미나 엄마 표정 봐. 다른 얘기나 해요. 현선이네 작은 아들 연세대에 턱 붙었다며? 큰애는 약사에 작은애도 명문대에 너무 좋겠어.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동서를 찍고 씹어댈 때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싶어도 그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겨진 선우를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저희 동서 얘기가 재밌으세요? 왜 저희 선우기에도 들어가게 다 떠드시지 그래요? 우리 선우가 알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화를 내자 아주머니들은 당황해하며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뒤였죠. 아니 미나 엄마 우리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미나 엄마 어디가? 저는 그날 이후로 반상회며 계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과 삼남매와 함께 평온하게 지내는 일에만 집중했죠.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매일 식탁에서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은 소문과 상처를 잊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어느새 군대를 전역하던 날 우리 부부는 선우와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선우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과 김치전에 오징어 초무침까지 한 상 거하게 차렸어요. 아들은 두 손으로 공손히 남편이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 추운 날 우리 집 앞에서 고초를 겪던 핏덩이가 어느새 이렇게 장성하다니 감개가 무량했어요. 소주를 한 잔 마신 남편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며 오랫동안 우리 부부가 고민했던 이야기였죠. 선우야,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남편은 친모에 대한 비밀을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동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우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를요. 선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듯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항상 웃는 낯이었던 선우의 눈에는 온통 눈물이 그렁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 뭐래도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선우,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했단다. 이제 네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길 바란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저보다 훌쩍 커버린 선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그동안 쌓여온 모든 고난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선우야, 넌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품에서 자란 선우가 이렇게 당당하게 성장한 걸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요식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장에서 배우고 싶다며 선배의 입장에서 몇 년을 일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으더니 아들은 드디어 동네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선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곱창전골 전문점이었죠. 아들의 식당이 처음 문을 여는 날 남편과 저는 돈을 불러온다는 금전수 화분을 들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는 아담했지만 인테리어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모두 아들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 정성과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쩜 가게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놨니? 근사하다.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다 컸네, 다 컸어. 선우는 활짝 웃는 얼굴로 팔팔 끓는 곱창 전골 냄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엄마, 아빠, 꼭 처음으로 맛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실 거죠? 곱창 전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맛있었어요. 아들은 매일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육수를 내고 신선한 곱창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나곤 했어요. 선우의 음식 솜씨며 손님 대하는 수완이 좋으니 식당은 금세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아들은 옆 가게까지 터서 홀 테이블을 늘렸어요. 배달 주문도 끊이지 않아 직원을 5이나 더 뽑아도 늘 분주했죠. 어느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 한잔 기울이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엄마 아빠께 효도하겠다며 집에 안마의자를 들여놓고 효도 여행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었어요. 시집간 누나들의 가전도 하나씩 바꿔주며 너무 살갑게 잘해주었죠. 남편과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정말 잘 키웠어. 아들의 성공을 보며 저는 그저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34이 되던 해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어요. 확신에 찬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예전에 동서를 데려왔던 서방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눈빛이 깊어지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가씨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정은 씨. 우리 선우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지금 보니 자랑할 만하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렇게 선우의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기 3개월쯤 남았을 때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결혼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남편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저 친모를 찾고 싶어요.
갓난 아이인 저를 왜 두고 떠났는지 꼭 물어야겠어요. 살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죽었다면 어디에 묻혀 있는지라도 알고 싶은데 제 욕심일까요? 선우의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선우야, 네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거 알아. 엄마 아빠는 어떤 선택이든 그저 네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면 바랄 게 없어. 그래, 결혼 전에 네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힘을 다해 도와주마.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동서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오직 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늘을 걷어낼 수 있다면 못할 건 없었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서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동서를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적은 전단지를 수백 장 찍어냈어요. 남편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버스 정류장, 전봇대, 심지어는 아파트 게시판까지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동서의 사진을 보고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기 살았던 학생 맞죠?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모인가 고모인가랑 살았던 것 같은데 학교 졸업하고는 못 봤어요. 하지만 얼굴은 분명히 기억나네요. 참 예뻤죠, 이 학생. 희망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얻진 못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한 번은 동서의 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그 친구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공부도 곧잘 했는데 부모님 갑자기 사고로 잃고 혼자서 엄청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진 저도 모르겠네요. 졸업하고는 연락이 끊겼거든요. 우리는 동서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더 멀리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가족은 흥신소를 통해 동서를 찾기로 했어요. 물어물어 일을 깔끔하게 한다는 흥신소를 소개받았죠. 전화를 걸기 전에는 심장이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칭 김 부장이라는 흥신소 직원에게 동서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얼굴이 참 예뻤고 긴 생머리에 마른 체구였어요. 예쁜 얼굴에 마른 체구라. 그 이후로 연락된 적은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전혀 없었어요. 나이가 지금은 50 중반쯤 됐을 거예요. 당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동서가 마지막으로 살던 집 주소랑 다녔던 학교, 친구들 이름 등 아는 모든 정보도 문자로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이 정보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찾아보죠. 근데 정보가 너무 적고 오래돼서 찾기가 좀 실쳇말로 빡셉니다. 하루에 60씩은 주셔야겠는데요. 밥값 좀 더 얹어주시면 더 좋고요. 땡땡 시장 쌀집 댁한테 소개받았어요. 김 부장님이 20년 전에 집 나간 며느리도 찾았다면서요? 저희 동서만 찾으면 점으로 쳐서 드릴게요. 대신 못 찾으면 원금만 드릴 거예요. 단호한 제 목소리에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죠.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자료를 흥신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쯤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식당을 비우기 곤란하다고 하니 흥신소 직원이 직접 찾아온다 하더군요. 풍채 좋은 김 부장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김 부장님, 그래서 동서는요? 찾았어요? 김 부장은 냉수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킨 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찾았어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지금 이 동네에 살고 계시더군요. 김 부장의 말에 저와 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동네요? 어디예요? 진짜 찾기 힘들었어요. 윤희정 씨 고생 많이 하고 그간 개명을 하셨더만요. 이게 가장 최근 윤희정 씨 사진이에요. 김 부장이 건넨 사진을 얼핏 보니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알던 동서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이었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흰머리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제대로 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바로 아들 식당에서 일하는 참모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벌써 6개월째 아들의 식당 주방에서 묵묵하게 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아들과 함께 재료를 다듬고 밤에는 제일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라 저도 얼굴을 알고 있었죠. 고된 삶을 사셨는지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하고 수전증도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칼만 잡으면 그렇게 야무지고 깔끔하게 주방 일을 해내셨죠. 아주머니는 제가 가게에 가끔 와서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재료를 다듬곤 했어요. 저는 그저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줄만 알았죠. 언제였나 아주머니께 넌지시 가족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저는 팔자가 사나워서 가족이 없어요. 라며 엷게 웃었던 모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들도 주방 쪽을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인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어쩌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 가족의 곁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 묻더군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제 친모라고요? 그렇다니까요. 확실한 정보통이니까 저만 믿으세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방에 들어서니 참모 아줌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죠. 사방에서 울리는 냄비 물 끓는 소리며 칼질 소리 때문에 저희 대화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아들은 사진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님, 이 사진 속 여자 이모님 맞죠?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구, 내가 봐도 많이 닮긴 했네. 근데 전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를 아무리 뜯어봐도 동서의 고운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제 직감은 동서가 맞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 사진 아무리 봐도 이모님인데 본인 맞잖아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펄쩍 뛰며 잡아뗐습니다. 아이쿠, 큰 사모님, 정말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사람 잘못 찾은 거 아니야?
어느새 뒤로 쫓아온 흥신소 직원은 침을 튀기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이, 저희 사무소 정보력을 뭘로 보고? 아줌마, 강영석 씨 처대는 윤희정 씨 맞잖아요.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윤희정에서 지금 윤영주로 개명한 거잖아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봐요, 당신. 돈 받아먹고 헛다리 짚으면서 이렇게 생사람 잡아도 되는 거야? 윤희정? 내가 윤희정이라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선우의 진심 어린 말에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떨림을 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아주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더니 앞치마를 벗고 황급하게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난 아니에요. 내일 다시 올게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들이 재빨리 뒤를 쫓았지만 아주머니는 그렇게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못 봤었는데 그날 가게 손님 중 누군가가 상황을 보고 퍼뜨린 모양이었어요. 사건 다음 날 아주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가게를 나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일부는 아주머니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있는 저 얼굴 새카만 아줌마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가 있어? 내가 뭐랬어? 가게 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아들 뜯어먹겠다고 돌아온 거라니까.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에 아주머니는 점점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희에게 말했죠. 사장님, 저 그만둘게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들은 깜짝 놀라 아주머니를 말렸습니다. 이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 알았나 봐요.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여기서 일하세요. 소문은 응대만 안 하면 잠잠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예? 하지만 참모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하지만 나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렇게 참모 아주머니는 조용히 식당을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주머니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손에 들고 고민에 빠졌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제가 기억하는 젊은 동서와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던 눈빛이며 고운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패인 주름과 초췌한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니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젊은 동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눈매와 오똑한 콧대가 분명 동서를 닮아 있었죠. 다음 날 아주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 앞을 찾아왔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집 안으로 모셔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 말에 저는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사실은 제가 윤희정 맞아요. 그동안 말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대답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30년 넘게 애타게 찾아 헤맨 동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서의 어깨를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 왔어? 우리가 얼마나 자네를 찾아 헤맸는데. 어머님은 죽는 날까지 원망도 한 번 안 하시고 자네 걱정만 하다 가셨어. 그 어린 게 젖먹이 떼놓고 가는 심경이 오죽했겠냐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그랬어. 이 매정한 사람아. 형님, 정말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해요. 이제라도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동서는 형편없이 떨리는 손으로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때는 초콜릿이 들어있었을 것 같은 그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 한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의 젊은 동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시동생과 함께 찍은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선우에게 쓴 것이 분명한 편지 한 묶음은 온통 눈물로 젖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동서의 말을 기다렸어요. 남편 장례식 준비하기도 전에 그이가 도박판에서 3천짜리 사채 쓴 거 알았어요. 악덕 사채꾼들한테 집 보증금까지 담보로 넘기고 속 편하게 혼자 죽어버렸더라고요. 33년 전 동서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짐을 싸러 갔을 때 깡패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깡패들은 동서의 얼굴을 보더니 만족한 듯 웃으며 장례 끝나고 오겠다며 돌아가더랍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떠밀려온 3천이라는 빚은 집이며 땅까지 집어삼키고 나아가 동서의 몸뚱이까지 집어삼킬 게 뻔했죠. 도망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같이 쫓길 아이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대요. 동서는 급하게 어린 아들을 우리 집에 피신시키는 걸로 결심했답니다. 그날 밤 동서는 몇 번이고 아이를 담요에 꽁꽁 싸서 양말을 3켤레나 신겼대요. 마지막으로 울음을 삼키며 아기를 꼭 껴안았죠. 선우야, 엄마가 잠깐 어디 다녀와야 돼. 큰엄마가 너 잘 돌봐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올게.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내려놓고 아이가 그대로 잠들지 않도록 살며시 흔들며 깨워서 울렸죠. 아이가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자 동서는 옆집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깜짝 놀라며 나오는 것을 보며 동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자기 처지가 서글프고 아이가 가여워서 입을 막고 한없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몸을 피하려던 동서는 결국 얼마 못 가 꽁지빚쟁이 깡패들에게 붙잡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곳에 동서를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는 그쯤 평생 몸을 담았던 업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간 동서가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매일에 몇 번이고 세상을 등질까 고민했답니다. 오직 갓난쟁이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드디어 빚을 다 갚았죠. 하지만 이미 젊음도 건강도 모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홀린 듯이 동네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하염없이 우리 집 주위를 맴돌았대요. 그날도 멍하니 집 앞을 배회하다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충성! 첫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놀란 동서는 재빨리 대문 창살 사이를 엿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서 경례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죠. 선우는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부부를 힘껏 안아주는 선우를 멀리서 지켜보며 동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돌아섰답니다. 동서는 거리를 두고도 아들을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매일 밤 선우의 모습을 떠올리는 시간이 동서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삶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형님,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아가씨 4명이서 몇 년을 작은 방에 같이 살았거든요. 밤에는 술 따르고 웃었지만 동이 틀 무렵 새벽엔 매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고생 끝에 빚을 다 갚고 간신히 벗어났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피를 쏟더군요. 설마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자궁경부암 말기라네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저는 놀란 눈으로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잘못은 잘못이고 사람은 살아야지. 얼른 우리한테 말해서 치료받았어야지. 동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우는 이미 형님 집에서 자리 잡았고 전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요.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제 몇 달쯤 남았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아들 지켜보다가 삶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서, 선우가 바보 천친 줄 알아? 그 애도 이제 34이야. 자기도 직감으로 엄마라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형님,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러 왔어요. 부디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 선우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친모가 아니라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선우에게 꼭 좀 말 좀 해주세요. 동서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동서, 그건 아니야. 나중에 선우가 알게 되면 그 배신감 어떡할라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선우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작별 인사해야지. 동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그 애가 다시 상처받는 건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형님. 저는 동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슴속에 묻어둔 채 두 엄마는 조용히 아들의 행복만을 빌었어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동서는 다시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 무렵 아들은 전혀 없이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죠. 얼마 뒤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약으로도 통증을 버티기 힘들어서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며 염치 없지만 병원에 찾아와 주실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서는 좀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어요. 너무나 말라서 얼굴은 해골처럼 파리했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작 미소를 짓는 일조차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동서는 힘겹게 일어나 앉으려 했고 저는 다가가 동서의 등을 받치고 침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랍장으로 힘겹게 손을 뻗은 동서는 손때 묻은 빛바랜 통장을 제게 건넸어요. 희미한 동서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형님, 염치 없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제 장례를 치러주세요. 전 자식 버린 죄인이라 선우가 밟는 땅에 같이 묻힐 자격도 없어요. 화장해서 동해바다에 제 유골 뿌려주세요. 그냥 물 흐르듯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요. 동서는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의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동서의 뜻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선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모 아주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젯밤 꿈에 나오셔서 저를 끌어안으며 내내 우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핏줄은 서로 끌린다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본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야, 잘 들어라. 참모 아주머니가 네 친어머니가 맞다. 그치만 어린 널 우리 집에 데려다 준 데는 다 사정이 있었어. 지난 세월 동안 내내 고생하시다가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 계셔. 너무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어서 만나보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는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어머니 계신 병원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다음 날 저희 부부와 아들은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동서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이 빛바랜 머리카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인기척에 놀란 동서가 고개를 돌렸고 선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동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엄마, 엄마예요? 두 모자가 33년 만에 상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묵은 감정을 뒤로하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흐느낌은 곧 통곡으로 변해 병실은 우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선우는 동서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왔던 그리움과 슬픔,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 그 순간 모두 터져나왔죠. 친어머니가 따로 계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매일 밤 꿈에서도 물어봤어요. 왜 저를 두고 떠났냐고, 그동안 안 보고 싶었냐고, 한 번도 후회하진 않았냐고. 근데 이래서는 원망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미안하다 선우야. 뭐라고 변명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미안하다. 미안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어요. 평생 이 일만 끝내고 이것만 성공하고 엄마를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처음을 함께 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지막을 지켜드릴게요. 그 후로 저와 선우는 매일 동서가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동서와 아들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아들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날로 힘을 잃어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생명은 점점 쓰러져 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독한 진통제를 투여받아 계속 비몽사몽인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죠. 눈을 뜨는 주기가 몇 시간에서 반나절, 하루 종일로 길어지자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저와 아들은 동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피처럼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이 은혜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선우야, 이렇게 잘 커줘서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가 돼서 이기적인 얘기지만 이제는 꼭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동서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동서의 손을 놓지 않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눈에 담았어요. 엄마 잘 가요. 더 이상은 아프지 말아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사는 내내 고단했던 동서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빌었죠. 동서가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쉬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떠나고 아들 내외는 곧 예쁜 딸을 낳았어요. 손녀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죠. 손녀가 자라서 쫑알쫑알 말이 통하기 시작하자 우리 부부는 아들네와 함께 동서를 보내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아이는 해변에 밀려오는 파도를 손으로 만지며 까르르 웃었죠. 며느리는 손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연아, 따뜻하지? 할머니께서 언제나 우리 아연이를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용히 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선우의 표정이 이제는 편안해 보여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동서가 바라던 대로 이제는 편하게 흘러가길 바라며 조용히 동서의 명복을 빌었어요. 동서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지금 저는 동서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힘껏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